예. 제가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못 드린 지 꽤 오래됐습니다. 비단 12월 3일 이후가 아니라 그 전부터 저도 한국 사회도 안녕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제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론을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친위 쿠데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식의 정치적 좀 정변이죠. 정치적 사변이 일어나기까지에는 좀 일정한 시간이 걸립니다. 절차가 있죠. 첫 번째로는 음모가 시작됩니다. 이걸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누군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음모, 자기 나름대로 혼자서든 한 두어 사람이든 간에 그 음모를 숙성시키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음모를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 동조자들을 구하는 단계가 그 다음에 시작됩니다. 그걸 모의라고 보통 얘기하죠.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더 이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더 늘릴 수 있겠는가? 한 두어 사람 단계에서 모의가 시작됩니다. 음모 모의 다음에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이 모이면 작전 계획을 짜죠. 기획 단계가 그 다음에 시작됩니다. 어떤 부대를 어떻게 동원하고 또 어떤 국회 정권은 누가 맡고 선관위 점령은 누가 맡고 그 뒤에 나타날 사법적 문제들은 누가 처리하고 또 그 뒤에 일어날 인권침해 문제들은 누가 해결하는지 역할 분담 과정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나서 실행이 되는 거죠. 음모, 모의, 기획, 실행. 실행으로 끝이 나질 않습니다. 실행하고 난 다음에는 그 행위의 정당성을 설파하기 위한 선전선동 과정이 진행이 되고, 동시에 그 불법적 행위 전체에 관련된 증거들을 인멸하는 증거인멸 작업이 추진이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보통은 친위 쿠데타, 우리가 내란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왜 윤석열은 작년 12월 3일에 계엄령,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느냐? 그에 관해서 여러 분석가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하나도 믿지 못하겠어요.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 사람들 되게 그렇게 요즘 방송 보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태균 리스트가 공개될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 명태균 리스트의 공개를 막기 위해서 계엄을 실시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최초 단계의 음모는 대통령 되자마자 시작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번 하고 봤더니 이 권력을 놓기가 싫었던 거죠. 이 권력으로 인해서, 권력에 기대서 또는 권력을 이용해서 해왔던 온갖 부정부패의 행위들이 뿔보다 더 달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당장 기억하는 거, 요즘 문제 나오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 진상이 밝혀져야 될 일들이고 아직 의혹 단계에 있는 겁니다만, 예컨대 양평 고속도로 휘기, 무슨 마약 밀수 사건의 압력 가하기, 또는 이제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의혹들,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말하는 의심해왔던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거든요. 권력을 놓으면 이게 다 들통날 수도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이런 짓을 계속할 수 있는데, 그저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초특급 호화여행을 하는 것 자체로만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작년 3월부터 이제 윤석열이 비상대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이미 음모가 물이 익어서 모의 단계에 접어든 것이 작년 3월이 아닌가 싶어요. 작년 3월에 이제 모의 단계, 김영현이랑 가까운 측근들하고 계엄이 가능할까? 할 수 있으면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부터 대략 그 무렵부터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에 대한 아주 노골적인 자극이 시작되었죠.
이제 뭐 그전부터 정권 바뀌자마자 시작을 했습니다만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4.19 군사합의 취소하고 심지어 북한 평양에 무인기 날리고 계속해서 북한의 도발을 이제 끌어들이려는 이제 외환 혐의죠. 행위들이 군 일부 세력과 결탁한 상황에서 진행이 되었고, 심지어 뭐 우크라이나 우리랑 별 관계도 동맹 관계도 아닌데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겠다고 나서고, 뭐 그와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가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왔다는 등 되지도 않는 이제 그 당시 소련이었었는데 되지도 않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8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가 있었죠. 6월 달에 방통위원장을 바꿨고 지금 방통위원장 이진숙 씨를 임명했고, 8월 11일에 검찰총장을 임명했고 8월 12일에 국방부 장관과 국가인권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나중에 사후적으로 제가 판단한 겁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실행 단계에 접어든 8월이면 이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군 동원은 국방장관이 책임지고, 그리고 계엄령 이후에 이른바 포고령 위반으로 검거된 사람들을 사법 처리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이 과정에서 제기된 광범위한 인권 침해 문제를 무마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장이 책임지는, 그때 이제 검찰총장, 안보실장, 국가인권위원장 그리고 국방장관을 한꺼번에 바꿨거든요.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북한이 대응하기만 하는, 예를 들어서 어물풍선 원점 타격을 여기서 하면 거기에 따라 북한이 포격이든 다른 방식으로든 국지전으로 대응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보이는데, 또 그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했다면, 전쟁이 국지전이 일어난 다음에 계엄을 선포했다면 막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국회에서도 막을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 그 무렵에 11월부터 명태균 수사보고서가 대통령실에 보고가 되고 명태균의 황급한 내용이 드러나게 되면, 또 실제로 뭐 그런 얘기들이 있죠. 검찰 내 한동훈 계열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살살 흘리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다급해져서 북한의 도발을 기다리지 못하고 좀 서둘러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준비는 굉장히 오랫동안 철저히 진행했는데 서두르는 바람에 좀 착오가 생겼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국회로 몰려가서 계엄군을 막을 줄 몰랐고, 또 계엄군들이 그 시민들을 앞에 두고 머뭇거릴 줄 몰라서 이제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의결되는 걸 막지 못한 그런 정도였다고 봅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권을 잡자마자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평생 독재 체제를 만들려고 했다. 젊은 친구들 중에는 이제 계엄령이 무슨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지금 이제 탄핵 심판의 변호 대리인들이죠. 대리인들은 계몽령이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계몽되었다는 진짜 좀 덩굴풀 같은 소리를, 몽자가 원래 덩굴풀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리분별 못하는 소리를 좀 해대고 있습니다만은, 계엄령이 무엇인가부터 좀 보죠. 이게 왜 윤석열의 평생 집권으로 갈 뻔한 일이었는가,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떤 비극을 우리 사회에 남길 뻔했는가를 좀 다들 아시겠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어로는 마셜 로우라고 그래요. 굳이 번역하자면 계엄령이 아니라 전시법입니다. 전쟁법. 군법하고도 또 달라요. 전쟁법이란 이제 왜 이런 이름을 붙였냐면, 옛날에는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왕이 대장군한테 칼을 하나 내려주고 출정 명령을 합니다. 장군검이라고 그러죠. 장군이 받은 칼은 전투용 칼이 아닙니다. 적과 싸우라고 주는 칼이 아니고 처벌용 칼입니다. 명령을 안 듣는 자는 이 칼로 언제든 죽여도 좋다라는 식의 이제 전권을 위임하는 칼이죠. 전시에.
그리고 이 전권을 위임받은 장군이 전투를 하면서 뭐 옛날처럼 요즘처럼 인터넷 통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휴대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현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소설에서 흔히 보는 장면입니다. 삼국지에도 흔히 많이 나오죠. 성을 공격하는데 성문을 닫아 걸고 적이 항복을 안 하고 버텨요. 그럴 때 이제 이 장군이 적진에다가 공포를 하죠. 빨리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을 함락시키는 날 성 안에 풀 한 폭이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성 안에 사는 사람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죽이겠다고 선포할 수가 있고 그대로 실행할 수가 있어요. 왕의 허락을 받을 시간도 없고 받을 방법도 없어요. 현장에서 처리하는 거니까. 그걸 마샬로라고 해요. 장군이 임의로 점령지에서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 점령지법이라고도 하고요. 전쟁법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샬로라고 하는 특수한 법률, 군이 왕의 정상적인 통치기구를 대신해서 점령지에서 마음대로 모든 입법, 사법, 행정의 전권을 행사하고 그 지역 주민들의 생사 여탈권을 장악하는 것. 이것을 마샬로라고 했어요. 전쟁 때만 쓰던 법이죠. 근데 이게 이제 유럽에서 이른바 국내에서 반대 세력 또는 이제 서로 대립하는 세력 사이에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789년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다음에 왕당파와 공업파가 대립하면서 각각 서로가 이제 계엄이다, 마샬로다, 재판 필요 없다, 영장 필요 없다, 판사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할 때 그때 혁명 과정에서 내전이죠. 혁명 과정에서 이 마샬로가 국내의 자국민을 상대로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알려지는 게 그게 사실이죠. 이거는 적군의 점령지의 주민들에게 실시하던 법이었는데 이거를 처음으로 자국민을 대상으로 마샬로를 전쟁법을 실시하는 것이 프랑스 혁명 때였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 국내에서 내란이 일어났을 때 또는 전쟁 상황에서 이제 정상적인 법 절차를 적용할 수 없을 때 경찰이 할 일을 군이 대행하고 판사가 할 일을 군이 대행하는 이런 식의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이라고. 이건 민주주의랑은 관계가 없어요. 근대 국가의 표지였죠. 민주주의가 아닌 국가에서도 민주주의가 아닌 전제군주에서도 이런 삼권 분립은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니까 17세기부터. 이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면서 근대 국가의 표지 자체를 지우는 것이 바로 이 마샬로였어요. 일본에서 이 마샬로를 국내에 실시할 수 있는 마샬로에 관한 법칙 규정을 만든 것이 1882년이었습니다. 이때 이걸 계엄령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본래는 그냥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엄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었는데 이걸 계엄령으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1899년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면서 고종이 이제 전제군주로서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대한제국의 헌법격이었죠. 거기에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면서 거기에 처음으로 계엄 및 해엄의 권한, 황제폐하께서는 계엄 및 해엄을 하시니라라고 하는 규정이 들어갑니다. 계엄에 관한 이제 법적 규정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군이 경찰이 해야 될 일반 치안 업무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모든 판사들의 사법 업무가 중단되고 군인은 의심스러운 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고문, 투옥하고 또 군사재판을 해부해서 직결 처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계엄 포고령에 들어가 있는 처단이라는 단어가 그런 직결 처형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같은 의미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이제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기는 했어요. 1899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계엄령이라고 하는 이제 법적 조항은 만들어졌는데 한 번도 시행된 적은 없어요. 의병이 일어나고 그리고 뭐 3.1운동이 일어나고 했어도 대한제국 시대에도 계엄령은 선포되지 않았고 일본이 이제 1905년 울산의격 이후에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났어도 계엄령을 선포하지는 않았어요. 선포할 이유가 사실은 없었어요.
이게 점령지 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상 한반도 전체가 일본군의 점령지였고 1919년까지는 헌병경찰제도라고 해서 일본군이 치안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 태영령, 조선 범죄 즉결령, 그리고 경찰범 처벌규칙 이런 법률들을 제정을 해서 일본 헌병이 영장 없이 마음대로 체포구금 투옥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계엄 상태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게다가 역대 조선 총독은 1945년 해방될 때까지 계속 일본 육해군 대장 출신으로만 임명됐어요. 실질적인 군사 통치였죠. 점령지 통치였기 때문에 점령지 통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계엄이 있는 상황이라서 계엄령을 따로 제정할 필요도 없었고 계엄법을 실행할 이유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제강점기까지도 한 차례도 계엄령은 발동되지 않았어요. 유감스럽게도 1948년 10월에 처음 정부 수립된 지 2달 만에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수립된 지 2달 만에 처음으로 계엄령이 선포됐죠. 이승만이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당시에는 계엄법도 제정되지 않아서 헌법 제정하고 다른 법률들을 거의 제정하지 않은 상태라서 계엄법도 없는데 일본의 계엄법을 준용해서 이승만이 계엄령을 선포했죠. 왜? 아시다시피 48년 그 이전에 47년 3월부터 시작해서 48년 이제 4월 3일에 5.10 총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에서 일부 주민들이 봉기했었고요. 또 그걸 진압하라고 보낸 군대가 여수 순천 일대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진압을 거부했고요. 군사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이게 사변이다라고 해서 내란이라고 본 거죠. 내전이라고 해서 이승만이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제주도 일원으로 또 계엄령을 확대 선포했고요. 이 48년의 계엄령만으로 계엄령과 이제 그 상황에서 진행된 이제 여수 순천 반란군 진압 나아가서는 제주 4.3 진압 과정에서 계엄군의 뿐만이 아니라 민간 폭력 조직 또는 사설 폭력 청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서북청년단 등에 의해서 사망자 수는 지금까지 이 제주도민의 신고를 받아서 작성한 명부의 수로는 한 22,000명 정도 돼요. 제주도에 있는 4.3 평화공원에 가면 이제 그분들의 명단이 다 돌에 새겨져 있는데 돌배기 2살도 안 된 애기까지 이름이 없으니까 누구누구의 아들 사망 당시 2세 이렇게 적혀 있어요. 워낙 중산간 지역 고립된 마을들이 많이 이제 피해를 본 데다가 아예 일가가 다 참사를 당해서 신고할 사람도 안 남은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추정컨대는 사망자가 최소 3만에서 많으면 5만에 달할 거다. 당시 제주도 인구의 4분의 1 정도라고까지 추정할 정도로 끔찍한 피해가 일어났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계엄의 최대 피해, 계엄 이후 벌어진 사태. 뭐 재판도 없고 영장 당연히 없고요. 재판도 없이 바로 즉결 처형들이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린아이까지 갓난아이까지 그래서 그 사망자 통계조차 잡을 수가 없을 정도였죠. 다음에 6.25 전쟁이 나고 나서는 이제 간헐적으로 사실 이때야말로 정말 계엄이 필요한 시점이었었는데 계엄을 선포했다 해제했다는 것들을 반복을 했습니다. 전쟁 중이니까 이 계엄령을 굳이 선포하지 않아도 될 만큼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곳곳에서 좀 재판 없는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보도연맹 사건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잡혀가서 자술서 쓰고 전향서 쓴 사람들로 만들어 놓은 단체가 국민보도연맹이었거든요. 이제
남로당원이었다가 남로당 탈당하고 다시는 이런 활동 안 하겠다고 서약서를 쓴 사람들로 모아 놓은 단체가 국민보도연맹이었는데 전쟁이 나자마자 이 사람들 믿을 수 없다고 곳곳에서 한 군데 모아놓고 학살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뭐 계엄령이 없어도 군경이 사상이 의심스러운 사람들, 뭐 해방된 지 얼마 안 됐고 분단된 지 2년밖에 안 된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상이 의심스러운 사람들, 북한과 대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 자체가 죄가 안 되던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계엄령이 필요 없었죠. 지금의 계엄과 비슷한, 이번 윤석열 계엄과 비슷한 계엄은 1952년 부산에서 발동됩니다. 당시는 뭐 이제 휴전선 인근에서, 지금의 휴전선 일대에서 유엔군과 중국군을 포함한 이제 북한군 사이에 공방이 계속되는 상태였고, 그 아래쪽으로는 좀 평온한, 뭐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런 상태였는데, 이승만이 이제 느닷없이 다소가 아니라 완전히 느닷없이죠. 느닷없이 부산 일원의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했습니다. 좀 지금하고 좀 비슷했어요. 동기자치도. 당시 그 해가 전쟁 중이었지만은 우리 헌법에 따르면 4년 중임제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해였고 그해 대통령 선거를 치러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대통령 선거가 이제 우리 재헌헌법에서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의 원칙을 승계해서 대통령 선거 규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제 대한민국 임시원장 제2조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따라서 이를 통치함,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공화라고 그래요. 본래 우리가 리퍼블릭 또는 공화국 그러면 이게 도대체 공화국이 뭐냐? 저도 공화국이 뭔지 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민주공화국이 어떻게 운영되는 나라인지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공화국이 뭐냐? 원래 이제 유럽에서 국가 형성될 때 이제 자치도시 연합과 같은 방식으로, 미국을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자치도시 연합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이 자치도시가 도시 행정가들을 선정하는 것을 이제 퍼블릭이라고, 공적 논의를 통해서. 그게 퍼블릭이에요. 자치도시 내의 공적 의견 수렴 절차가. 근데 이 도시들의 연대로서 국가가 만들어지면 각 도시들의 대표가 또 똑같은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퍼블릭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공화라고 번역을 했어요. 리퍼블릭이란 그런 뜻이에요. 자치도시들의 결합 또는 연대에 의한 정치, 이런 식의 개념이었거든요. 지방자치가 먼저고 그 자치단체의 대표들이 또 모여서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투표로 선출된 의원들이 그 다음에 또 다른 대표를 선출하는 그것이 공화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이른바 국회의원들의 대표의 대표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재헌헌법에서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우리가 간선제라고 보는데 내각제랑은 좀 다르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중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이렇게 아주 좀 교과서적인 공화제 원칙을 세웠던 거죠. 직선제가 아니라. 근데 1952년 시점에서 이제 국회에서 대통령의 연임이든 아니면 교체든 이걸 해야 될 상황이었었는데, 아무래도 국회는 그 당시만 해도 일반인들보다는 정보에 가깝어요. 이승만을 다시 뽑을 수 있겠느냐? 아무런 명분도 없었어요. 전쟁이 날 줄도 몰랐죠.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가 전쟁을 맞았죠. 전쟁이 나자마자 서울 시민들한테 우리 국군이 북진 중이니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라 거짓말하고 자기는 수원으로 내려간 다음에 한강 다리 끊어버렸죠. 무도하고 무책임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미 이제 전향한 국민보도연맹원들을 학살했고요. 서울 수복 이후에는 돌아와서 서울 시민들, 남아있던 서울 시민들 부역 혐의 조사한다고 또 무수한 인권유린들을 자행했고요. 그 밖에 거창 양민학살 사건 같은 전쟁 중의 양민학살 사건, 또 국민방위군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1.4후 때 이전부터 남한 그 압록강까지 국군이 북진했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중장년들 50만 명을 끌고 와서 국민방위군을 만들었다가 제대로 입히지도 먹이지도 못해서 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얼어 죽었는지 모르는 그런 참상을 빚어냈죠. 다시 뽑을 수가 없었어요, 국회에서는. 이승만이 그걸 알았죠. 그래서 이제 쓴 방법이 국회를 겁박하는 것이었어요. 계엄령을 선포하고 부산 인근에 무장공비가 나타났다고 하는 이제 근거 없는 거짓말을 유포시킨 다음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국회에 보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동시에 이제 민간 폭력배들 따뻘단이니 백골단이니 따뻘단이 하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백골단이라는 이름이 그때 처음 나옵니다만은 민간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국회를 포위하고 국회의원들을 잡아가고 그 중에 14명인가를 국제공산당에 가입했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혐의를 씌워서 기소하고 국회의원들을 겁먹게 한 다음에 직선제 개헌안에 찬성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그 1952년 전쟁 중에 국회에서 간선제를 해도 쉽지 않을 판에 직선제 선거를 합니다.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뭐 투표인 명부는 제대로 만들 수 있었겠어요. 그냥 엉터리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한 번 더 당선이 되고 이게 이승만 평생 집권의 길을 닦은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와 있던 우리나라를 도우려고 와 있던 유엔군들도 기겁을 했죠. 영국군은 이렇게 반민주적인 나라를 도우려고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는 줄 아느냐. 다 그냥 철수하겠다고 협박을 했고 미군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고요. 위협을 했고 심지어 이제 국제 원조 기관들도 원조 중단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승만이 강행을 했던 것이고요. 헌법이 개정되자마자 계엄령을 해제를 했죠. 계엄령 그리고 나서 해제를 했죠. 이승만 평생 집권의 기틀을 이 1952년도 계엄령과 부산정지 파동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한 가지 역사에 남긴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이 하나 있었어요. 이 일을 겪고 나서 당시 국회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내란이 뭐냐? 우리가 지금 헌법 용어 중에도 확실히 규정되지 않은 것들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내란에 대해서는 내란죄에서 무력을 동원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 또는 정지시키는 행위라고 이제 정의를 해버렸어요. 다시는 군대가 국회를 점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거 자체를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당시 국회에서 이승만의 직선제 개헌을 이제 동의해주는 대신 이런 내란죄 규정을 집어넣었죠. 사후적으로 이승만 네가 한 게 내란이야 라고 못을 박은 셈이었죠. 그 규정이 법률에 들어가는 바람에 이번에 윤석열의 이 계엄령, 비상계엄령도 그 내란 규정에 정확히 들어맞는 그런 일이 돼버렸던 셈입니다. 그 다음에 계엄령은 뭐 몇 가지가 좀 듬성듬성 얘기를 하죠. 4.19 때 이승만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그때는 뭐 미군도 그렇고 우리 군도 그렇고 이승만을 위해서 손에 피를 묻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서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계엄군이 시위대에게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4.19 때는. 5.16 때 계엄령을 이번에 김영현, 윤석열이 포고령 작성하면서 참고했다고 하는데 그 계엄령도 불법이죠. 원래 계엄령은 대통령만이 발할 수 있어요. 계엄령은 대통령만이 발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박정희가 군대를 끌고 서울에 들어와서는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육군 소장이 선포한 계엄령이죠. 너희들은 우리 포로다. 우리 군의 포로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모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종교 집회를 제외한 모든 5개 활동을 금한다. 모든 국민의 출국을 금한다.
언론 출판은 군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뭐 등등. 이 계엄 포고령, 그러니까 불법 계엄을 선포를 하고 그렇게 총칼로 나라 서울을 장악하고 정부를 장악하고 그리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란을 만들어서 스스로 그 위원장을 하면서 의장을 하면서 헌법 체제를 만들어 놓고 제3공화국 헌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민정이양이라는 형태로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했죠. 이게 나자마자 육사생도들의 지지 시위들이 벌어지고 언론인들의 협조 서약이 나타나고 그랬었습니다만은 말씀드렸듯이 음모 모의 이제 기획 실행 선전선동 단계까지 다 한 거죠. 그게 61년도의 쿠데타 계엄이었고요. 1964년도 한일 협정을 앞두고서는 이제 6.3 사태 때 또 한 번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이건 일종의 겁주기 계엄이었고요. 72년도 계엄령이 유신 체제를 만들기 위한 다시 한번 이제 평생 집권 체제를 만들기 위한 계엄령이었습니다. 1971년 선거에서 일반 광범위한 부정선거, 특히 군 내의 부재자 투표의 공개선 투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60만 표를 거저 얻고 그 밖에 부정선거로 해서 얻은 표가 수백만 표인데 그래도 50만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김대중에게 이겼거든요. 정권을 또 다음번에는 뺏길지도 모른다. 삼선계엄 이후에 라는 제 위기의식에서 72년도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유신체제를 만들고 평생집권체제를 구축을 했죠. 그때도 계엄령에서는 이제 국회에 결의가 있으면 해제해야 한다고 하는 헌법조항은 있었지만 그 헌법조항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한다라고 하는 그런 좀 내용까지도 집어넣어 놨었고요. 무엇보다도 박정희 본인이 군의 대표이자 군에게 이권을 나눠줄 수 있는 군의 대표였으니까, 군부의 대표였으니까 그런 위치에 있어서 군부 내에서 또 다른 쿠데타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동지이자 부하였던 김재규에게 너무 좀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가 목숨을 잃는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만은. 그리고 79년도 박정희가 죽고 나서 또 한 번은 계엄령이 선포되죠. 겪어보신 분들이 더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 하셔서 다들 겪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79년도 이제 10월 27일 아직도 기억해요. 10월 26일 다음날 10월 27일 날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기차를 타러 가던 길이었어요. 친구들하고 집에서 청량역, 경주 가는 기차를 청량역에서 타야 했었는데 청량역까지 가는 길이 머니까 친구 넷이 어울려서 택시비 분담해가지고 택시 타고 청량역 가는 길에 차 안에서 나오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유고, 비상계엄 선포 이런 내용이었죠. 고등학교 2학년이 뭘 알겠어요. 유고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변고가 생겼다. 그래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여기에 모여서는 이제 수학여행 취소되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다가 기차를 타고 한 오전 10시쯤 돼서 학교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하는 얘기를 전해줬죠. 수학여행을 중단하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딱 2개 학교, 제가 기억하기는 그래요. 경주 시내 전체에 수학여행철이라서 수십 개 학교 학생들이 북적북적 있어야 했는데 딱 2개 학교만 남고 다 돌아갔어요. 남은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수학여행과 관련해서 비리가 있었던 학교들, 학생들 돈 가지고 장난친 학교들, 되돌려 줄 수 없게 돼버린 학교들이 남았어요. 그게 딱 남학교 하나, 여학교 하나였어요. 우리 학교가 거기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고등학교 2학년이 계엄에 무슨 큰 영향을 받겠습니까만은 좀
영향이 있긴 있었어요. 돌아온 다음에, 수학여행 돌아온 다음에 통행금지 시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야간 자율학습이, 야간 학습이, 학교에서 남아서 공부하는 야간 학습이 중단됐고, 당장 이제 예비고사, 대학 입시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초조하잖아요. 저는 학교가 일찍 끝나는 바람에 학교 끝나고 바로 집에 가기도 뭐하고 해서 학원을 끊었어요. 단과 수학 학원을 끊어서 학원 공부를 한 2시간 정도 더 하고 집으로 가고 하는 거였었는데 12월 12일 아마 그 직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군부가 정승화 참모총장 구속하고 실제로 군의 실권을 장악한 그 다음이었던 것 같은데 서울역 앞에 학원이 있었는데 그 앞에 육교를 눈이 온 다음 날이라 좀 미끄러웠어요. 육교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앞에 제 앞에는 좀 젊은 여성이 좀 짧은 치마를 입고 또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육교에 계엄군 2명이 뭐 저보다 한 2살 더 많았겠죠. 계엄군이니까 있다가 미끄럼을 타면서 뒤에서 그 여성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총을 흔들면서 우리는 계엄군이다라고 외치더라고요. 이제 고등학생인데 너무 화가 나고 그런데도 총든 계엄군 앞에서 무서워서 뭐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 녀석들이 참 나쁜 짓을 하는 걸 알면서도 고개를 푹 숙이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수밖에 없었어. 피하고 말고는. 그게 이제 계속 마음의 짐이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학원 안 나갔죠. 그 다음에 80년 5월에 광주에서 계엄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제가 학교 친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학교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집에 광주에 사는 좀 친척 형이 와 있다. 광주에선 지금 젊은 사람 다 죽인다. 그래서 목숨 구하려고 어렵게 탈출해서 자기 집에 와 있다, 숨어 있다 이런 얘기를 소곤소곤 하는 거예요. 뭐 대부분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는 얘기죠. 어떻게 우리나라 군이 우리나라 국민을 그렇게 학살하겠느냐. 근데 저는 그 12월 달에 봤던 그 장면이 계속 떠올라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계엄군도 따지고 보면 우리 젊은이들인데 대학생이나 계엄군이나 옷만 바꿔 입었을 뿐이지 위치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또래인데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광주에서 계엄군은 그렇게 잔인하게 행동했을까? 대학 다니면서 이제 광주에서 그 당시에 시위대로 있었던 시위를 했던 선배들이나 뭐 제 동기 중에도 고등학생 때 그런 일 거기에 총을 들어섰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만 사람들한테 얘기도 들어보고 군대 갔다가 그냥 뭐 광주에서 계엄군으로 투입되었던 또 그런 선배들한테 이야기도 들어보고 왜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또래 같은 또래의 젊은이들이 누구는 계엄군이 되고 누구는 시민군이 되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사실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계엄이라는 상황 자체가 그래요. 전쟁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쟁법이라고, 전시법이라고. 전시 또는 전쟁이라는 상황 자체가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도덕률들, 인류가 함께 지키는 도덕률들은 기본적으로 평화 상태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져요. 사람 죽이지 마라. 남의 물건 훔치지 마라. 남의 집에 불 지르지 마라. 이거 다 죄죠. 이건 강력범죄예요. 근데 거꾸로 전쟁 상태는 이 인간에 대한 범죄를 조장해요. 범죄가 훈장감이 돼요. 적을 많이 죽이면 훈장받죠. 평상시에 그렇게 죽이면 연쇄살인마인데 전시에는 그렇게 죽이는 게 훈장감이에요. 적을 잘 속이면 그것도 훈장감이고
적의 불량미나 군수물자에 불을 지르는 데 성공해도 훈장감이에요. 살인, 방화, 사기, 절도 이런 것들이 훈장감이 되죠. 성폭행 이런 것들은 붙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인간성이 뒤집어지는 상황이에요. 전쟁이라는 상황은. 전쟁은 사람을 사람 아닌 존재로 만들어요. 사람의 도덕률 자체를, 가치관 자체를 뒤집어 버려요. 인간이 야만적으로 바뀌게 만들어요. 계엄령 선포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이 사회 전체를 전시 상황이라고 전제를 하고 전시 상황처럼 만들어 버리거든요. 총칼을 가진 자가 맨손에 민간인들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이렇게 권력이 허용을 해버리면 사람은 극도로 잔인해져요.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하는 실험이죠. 이렇게 서로 보이지 않는 투명 이제 유리죠. 서로 이제 빛이 반사되면서 서로가 안 보이는 유리 한쪽에다가 피실험자를 넣고 그 사람 손가락에 전류가 통하는 전기자극기를 넣고 이쪽에 있는 또 다른 사람한테 거기에 네가 하고 싶은 만큼 자극을 가해봐라. 전기 고문이죠. 처음에는 살살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전기 고문의 강도는 심해진다고 하죠.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 예를 좀 들어보죠. 예를 들 필요가 없는데 왜 예를 들냐면 박정희가 1972년 계엄 선포한 다음에 73년에는 칠레가, 76년에는 아르헨티나가, 83년에는 브라질이 각각 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계엄령이 선포됐었어요. 그때 이 계엄령에 대해서는 어떤 좀 국제적 명칭이 붙었냐면 제가 스페인어라서 발음을 잘 못합니다만 번역하면 더러운 전쟁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전쟁인데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하는 전쟁이다. 칠레 쿠데타 때는 이제 칠레는 그 전에 아옌데라고 해서 칠레 노동자당 출신이 대통령에 취임을 했었는데 선거로 당선이 됐었는데 이 사회주의적 사회주의 정당과 그 정당 출신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칠레의 부자들, 특히 칠레에 대한 칠레 자원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 자본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아엔데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쿠데타를 지원했다고 그래요. 뭐 CIA가 지원했다는 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피노체트라고 하는 당시 칠레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궁이죠. 대통령궁에 있던 이제 아엔데가 현재 대통령으로서 기관총을 들고 싸우다가 결국 이제 자살하고, 그날부로 산티아고 월드컵 경기장에 한 3,000명 정도를 수용하고 바로 학살해버렸어요. 사회당 정권이었으니까 그 정권의 이제 고위층부터 포함해서 정권 가담자들, 사회 당원들, 또 그것을 사회당 정권을 지탱했던 칠레 노동조합원들, 이번에 또 노상원 수첩에 나왔던 이름들이 그런 명단들이죠. 민주노총, 뭐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이런 기관 단체들 얘기가 쭉 나왔잖아요. 야당뿐만 아니라. 사전에 명단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과 동시에 체포 대상자들 3,000여 명을 체포해서 바로 즉결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76년에 일어난 아르헨티나 쿠데타는 더 심각했어요. 이것도 이 쿠데타에서도 군부가 집중적인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은 이제 노동조합원들, 또 아르헨티나의 사회주의 정당 당원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아르헨티나를 통치했던 페론주의자들, 이 사람들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에서 이 군부 집권 기간 동안에 실종한 사람 수는 그래도 이제 제주도 4.3 때보다 적네요. 한 3만 명에 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굉장히 그 좀 처치 방법이 잔인했어요. 이 더러운 전쟁에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이런 일들인데, 대학생들, 반체제, 반정부 대학생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는데, 고문 과정에서 이제 목숨을 잃으면, 죽으면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장면이 연출이 된 거죠. 바로 장기와 안구를 적출해서
부자들이나 미국에 팔아넘기는 짓까지 하고 남은 시신은 헬기에 싣고서 바다에 빠뜨리는 이런 좀 천인공노할 짓들을 자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군인들이 아무런 죄책감을 못 느낀 거예요. 그냥 저들은 반정부 세력, 반국가 세력이고 반체제 세력이고 빨갱이니까 라고 적으로 자기 국민들을 적으로 취급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학살하고 하는 짓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못 느끼는 사람들을 만들어냈던 거죠. 이 12월 3일 쿠데타가 성공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1970년대만 해도 인터넷도 없었고 무슨 댓글 달기 놀이 같은 것도 없었고요. 그랬어요.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1972년 유신 쿠데타, 유신 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74년도 박정희가 인혁당 사건 조작하고 민청학령 사건 조작했을 때 사실은 그때 수백 명을 죽일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CIA가 막았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천주교 주교, 원주에서 활동하시던 지학순 주교가 이 민청학령 사건에 연루돼 있었고 주교까지 만약에 사형에 처한다면 간첩으로 본다면 국제 여론이 워낙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인혁당 관계자 8명만 죽이고 나머지는 좀 살려두자라고 하는 식으로 논의가 정리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한국 사회에 무슨 단체 가입자들은 없었고요. 정당 가입자는 더더욱 없었어요. 야당 당원이 된다고 하는 거는 남에게 숨겨야 될 일이었고 마지못해 입당 원서를 써주더라도 제발 좀 정체가 탄로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아르헨티나나 칠레나 상황 다 비슷했죠. 이런 이제 군부에 밑보일 수 있는 이런 단체를 만든다거나 단체에 가입한다거나 노조 활동을 한다거나 하는 게 다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 우리나라에는 70년대만 해도 무슨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전태일이 목숨 걸고 만들었던 청계피복노조나 아니면 동일방직노조, 원통노조 같은 여성들이 주로 여성 노동자들이 있는 공장들에나 겨우 만들어졌을 정도지 대기업 노조도 없었고요. 노조연합체 같은 민주노총이나 아니면 업종별연합체 이런 것들도 없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명단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쉬쉬하면서 입 다물고 살았으니까 사실은 걸려들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이미 45년 지났잖아요. 마지막 계엄이 선포된 1980년으로부터 45년이 지나서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한 500명 정도라고 노상원 수첩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500명이 아니죠. 민주당 의원들, 그 사람이 이제 농계, 그 다음에 조국 일가, 조국 혁신당 사람들, 그리고 민주노총, 그리고 정의구현 사재단 같은 민주화 운동 단체들, 촛불행동 같은 시민 단체들, 그리고 가짜뉴스 양산공장인가요? 이런 좀 비판적 유튜버들 이런 사람을 포함하는 500명 정도 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끝나질 않죠. 그 사람들을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북한 쪽으로 배를 태워 보내다가 폭침을 하든 북한의 공격을 받아서 침몰해서 죽게 만들든 아니면 감옥에 가둬서 화학약품을 먹여서 죽이든 별별 잔인한 방법을 다 쓸 텐데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는 연루자들 찾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겠어요. 인터넷만 뒤져도 하다못해 어떤 한 유튜버만 뒤져도 유튜브 구독자 몇백만 명씩 되는 이른바 반윤 성향의 유튜버 구독자들만 해도 몇백만 명이에요. 민주노총 조합원이 지금 150만 명 정도 되고요. 한국노총을 뺀다 치더라도 남태령에 트랙터 몰고 왔던 전농 조합원이 100만 명 정도 되고요. 민주당원은 당비 낸 사람만 25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마음만 먹으면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1000만 명 가까이 돼요. 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지휘 복종의 관계가 지휘 충성의 관계로 이행하기 때문에 신고하는 사람들, 밀고하는 사람들, 자기 직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자기 앞집에서 자주 싸우던 사람, 제 빨갱이래요 라고 밀고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나오면 또 고문당하고 더 황당한 거는 이런 것이었어요.
거기 보면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 행정관급 이상, 차관급 이상 공무원들 뭐 그렇다 쳐요. 근데 거기 느닷없이 공기업 놈들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필요했을까? 공기업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냥 기업일 뿐인데 무슨 낙하산으로 공기업 사장이 됐거나 뭐 이런 사람들 빼놓고 그냥 공기업 놈들까지 다 들어갔다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승만이 자기 정권 기반을 구축하는 데 쓴 돈은 어디서 나왔냐면 대개가 적산에서 나왔어요. 일본인들이 남겨두고 간 재산, 그걸 나눠줄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6.25 전쟁 나고서는 또 어느 게 나오냐면 월북자들 재산, 이거 다 몰수해서 군인들한테 나눠줄 수가 있었어요. 월북 또는 납북자들 재산들이 꽤 많았거든요. 박정희도 쿠데타를 하고 나서 어떤 재산을 가지고 좀 장난을 쳤냐면 이시왕조 재산, 고종, 순종, 그 밑에 의춘왕, 영춘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전부 서울 근교에 묘지 주변에 엄청난 땅들이었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나중에 골프장이 되고 뭐 이랬습니다만 그런 걸 가지고 나눠줬어요. 전두환은 군인들한테 뭘 나눠줬냐면 뭐 진상이 밝혀지진 않았죠. 다만 이제 12월 12일 내란과 5.18 쿠데타에 가담했던 군인들이 엄청난 부자들이 됐다는 거는 뭐 다들 알고 있어요. 뭐 작게는 무슨 고속도로 휴게소 이권부터 해서 뭐 도로 표지판 이권, 신호등 이권 같은 것들 수많은 이권들을 나눠줬죠. 윤석열이 내란 동원한 군인들한테는 뭘 나눠줄 수 있을까? 그냥 와서 국회 점거하고 국회의원들 체포하고 윤석열 비판적인 사람들 죽이고 그럼 다시 군대로 돌아가, 이렇게 끝낼 수 있을까? 손에 피를 묻힌 군인들을 뭘로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공기업 간부들 다 쫓아내고 그 자리에 군인 출신으로 채우려고 하는구나. 실제로 박정희 때 그런 게 있었잖아요. 유신 사무관이라고 해서 군 대위로 예편하면은 사무관을 특채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공기업이나 이런 것들 정도. 근데 그걸로 될까?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이권들이 또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예, 아마 이제 한국 사회는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천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거나 직장에서 해고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천대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하는 자식들까지 앞날이 끊기고, 이 사회를 어떻게 지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탄핵 무효, 탄핵 반대, 이거 외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구나. 어쩌면 자기 친척들이나 뭐 자기 자식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도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저런 계엄령을 옹호하고 그러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 좀 직접 동기로서 윤석열의 개인적 권력욕 이런 걸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의 개인적 권력욕, 또 우리가 동참했던 군인들이 그 다음에 이게 성공하거나 만약에 성공한다면 사실 그래요. 특히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때 이른바 이 군사 쿠데타에 동원되었던 군인들은 대대로 먹고 살 만한, 아니 대대로 먹고 사는 것이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릴 만한 재산들을 확보했어요. 이번에도 이 계엄령이 성공했다면,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여기에 동원됐던 군인들이 이제 엄청난 이권들을 갖고 귀족처럼, 귀족으로,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귀족으로 대대로 지위를 세습해가면서
사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왜 이걸 지지하고 있을까? 이게 또 하나 이제 좀 궁금증이죠. 왜냐하면 계엄령이 성공하고 이제 군인이 실제로 이제 정권 윤석열의 평생 집권 체제를 만드는 중추가 돼버리면 이 사람들한테 뭘 나눠줘야 돼요. 이권을 나눠주든 자리를 나눠주든 나눠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자리는 이미 국민의힘 계열 사람들이 이미 다 잡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검찰이 잡고 있거나 무슨 뭐 지금 저 이재명이나 민주당 사람들 잡아다가 죽인다고 해서 무슨 자리가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군인들이 야당 대표를 하겠어요? 너 쫓아내고 내가 야당 대표 할게 하겠어요? 하면은 여당 의원이 되거나 각부 장관이 되거나 이런 걸 하고 이런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겠죠. 그 자리 이미 국민의힘 사람들하고 검찰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검사들이. 그거를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군인들한테 하고 나눠야 되는 상황인데 왜 그런데도 이 계엄령을 지지하고 있을까?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윤석열 복귀를 주장하고 있을까? 복귀해서 또 계엄령을 선포하면은 완전히 권력정이 바뀔 텐데 자기들도 피해를 볼 텐데 실제로 박정희가 쿠데타를 하고 나서 내세운 두 번째 혁명공학이 뭐냐면 구학일소, 부패일소예요. 부패 세범을 처단한다. 그래서 그 재산 몰수를 해요. 자기들끼리 다시 나눠갔죠. 전두환도 정의사회 구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김대중, 김영삼만이 아니라 김정필, 이후라까지 구금하고 정치활동을 금지시켰어요. 부정축제자라고 해가지고. 근데 왜 그럴까? 뭐가 좀 이 사람들의 생각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걸까?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이 과연 이걸로 인해서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에 엇갈린 생각, 서로 대립하는 생각이 좀 분명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저 유튜브나 책으로도 최근에 책으로도 써놨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본래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번역어로 들어왔어요. 민이라는 글자는 원래 데모크라시인데 일본과 중국 양쪽에서 이제 그 미국, 영국 등 구미 세계와 접촉하면서 번역의 필요성이 생기고 단어 번역의 나름대로의 준거 원칙들을 만들었는데 이즘을 주의로 번역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일본인들이 동의를 한 상황에서 그 당시에 들어왔던 여러 가지 예컨대 자본주의라는 단어는 1880년대 말쯤 가서 이제 생겨났고요, 번역어로. 뭐 그와 거의 동시에 사회주의 또는 이제 내션 민족주의, 개인주의 이런 단어들이 번역이 됐죠. 이즘으로. 근데 데모크라시는 이즘이 아니거든요. 예? 데모크라시는 이즘으로 번역할 이유가 없는 단어였어요. 데모스는 이제 그리스어로 민중, 제가 민중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를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만은 민중이라는 뜻이었고요. 크라스는 크라토스, 지배라는 뜻이었어요. 민중 지배, 민중 통치. 그리고 이제 데모스라는 이제 민중이라는 뜻이 변해서 다수라는 뜻도 아울러 가졌기 때문에 다수 지배.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게 맞았는데 이걸 민주주의라고 번역했죠. 왜 그랬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민이라는 글자가 갖는 좀 당시에 의미가 따로 있었어요. 왼쪽에서 두 번째 글자가 너무 글자가 그림같이 잘 그려놨죠. 민의 고자, 옛날 글자 형태예요. 맨 위에 왼쪽에서 두 번째 보시면 눈하고 이제 그 밑에 피가 그려져 있어요. 피눈물이라는 뜻이에요. 민이라는 글자가. 왜 저런 글자를 만들었냐면
이제 뭐 고대 중국 어느 지역에서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청동기를 든 이제 기마 종족이 이제 전사 집단이죠. 한 지역에 아직도 신석기를 사용하고 있는 농업사회를 공격해서 정복하고 복속시킨 다음에 그들을 동원해서 성을 쌓고 자기들은 그 성 안에 들어가 살면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니까,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다수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수니까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한쪽 눈을 찔러서 찔렀대요. 못 쓰게 만들었대요. 한쪽 눈이 안 보이면 이제 원거리 활은 못 쏘지만 그래도 농사짓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한쪽 눈이 먼 사람, 눈이 찔린 사람이란 뜻이었어요. 민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밖에 거주하면서 생산에 종사하고 그 생산물의 일부를 도시 주민들에게 바치는 사람. 그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따로 인이라 하고 도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민이라고 불렀어요. 합해서 인민이고. 그걸 공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도천승지국의 큰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경사에 신하고 매사에 조심하고 신뢰를 얻어야 하며 전룡이 애인, 재물을 절약하고 사람을 아껴야 한다. 그리고 삼인이시, 백성을 부를 때는 때에 맞춘다. 민은 부리는 사람이고 군주가 부리는 사람이고 인은 군주가 아끼는 사람이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인은 지배층, 관리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귀족층 이런 의미였고요. 민은 피지배층, 못 배운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땅에 붙어있는 사람들 이런 뜻이었어요. 여전히 그래서 그런 말에 좀 관행이랄까요? 유폐랄까요? 그게 남아있었어. 아직도 뭐 도시 직업인들은 정치인, 군인, 문화예술인, 언론인, 뭐 문인 이런 식으로 인자를 붙여주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농민, 어민 그러잖아요. 인민은 그렇게 나뉘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민은 못 배운 사람이란 뜻이었어요. 피지배자란 뜻이었고요. 어감에서도 그래서 민자가 들어가는 단어는 별로 이렇게, 지금도 그래요. 민주주의나 민족주의 이런 말에서 민자를 이제 익숙해져서 그런 어감을 못 느끼지만 원래는 민예, 민속, 민화, 민요 할 때 민자가 앞에 들어가는 것들은 촌스럽다, 세련되지 못하다, 투박하다 이런 이미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민주제라고 번역하는 게 맞았어요. 차라리 그러려면. 근데 민이 이렇게 민주제로 번역하기도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못마땅했어요. 왜 못마땅했냐면 민이 주인이 된다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정치란 무엇이냐?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천 년간 정치란 무엇이냐에 대한 인간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같았어요. 신이 있고 왕이 있고 그리고 인민이 있다. 좀 아시아적 개념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한자문화권에서 천명이 있고 하늘이 자기 자식을 내어서 그걸 천자라고 하죠. 황제를. 자기 자식을 지상에 보내서 그래서 하늘의 도리를 지상에 구현하는 것이 정치다. 민은 그저 다스림의 대상일 뿐이고 바로 이 황제를 돕는 사람들이 관리들이다라는 그런 이제 위계의식 속에 살아왔어요. 정치란 천명을 지상에 구현하는 일이고 그래서 하늘의 뜻을 이은 사람들,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일반 다수가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1852년에 이제 페리에 의해서 강제 개항되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봤더니 저 나라에 왕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왕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나? 19세기 중반에 왕이 없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었어요. 프랑스도 프랑스 혁명으로 왕을 쫓아냈다가 다시 왕정으로 복귀한 다음이었거든요. 저게 가능한 제도인가? 프랑스를 봤더니 혁명으로 왕을 쫓아냈다가 다시 왕이 들어와 버린 제3 제정 상태로 돼 있는 걸 알았던 거죠. 저게 오래 가겠나? 저게 있으면 안 된다. 천황제 국가에 살고 있는 왕을 모시고 살아온 수천년간 왕을 모시고 살아온 사람들의 생각에서 왕이 없는 체제를
보면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늘이 왕을 통해 백성을 다스리되 거꾸로 백성이 누군가를 뽑아서 대표로 삼고 그 통치를 받아들인다? 이게 말이 되는 제도인가? 오랑캐들이나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야만의 제도지 저게 문명한 제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게 현실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민주제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사람의 머릿속에나 있는 생각이다라는 취지에서 민주주의라고 일부러 잘못 번역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번역어 자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번역어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잘못 번역을 했어요. 민주제라고 번역을 해서 제도라고 번역을 했어야죠. 그렇게 번역을 했다면 지금 한국인들과 같이 집단적인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집단적인 착각이라고 말씀드린 건 이런 거였죠.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뭐냐 그러면 심지어 최근에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까지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데모크라시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한테 데모크라시의 반대가 뭐냐 그러면 그냥 대답이 바로 나와요. 크라시에서 찾으니까 오토크라시, 독재, 아리스토크라시, 귀족제. 데모크라시의 반대말은 오토크라시나 아리스토크라시인데 한국 사람들은 유독 심지어 일본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런 말 안 써요. 잘 안 써요. 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전에나 겨우 나오죠. 한국, 일본에서는 그냥 이게 민주주의나 사회주의의 반대말을 잘못 생각을 해요.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다수지배다. 그리고 그걸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그와 연관된 다른 나라들도 다 이상하게 번역했어요. 사실은 중국인들은 이 데모크라시 번역을 포기했어요. 이 천자가 있는 나라에서 이런 식의 천자가 없고 왕이 없는 그런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또 그런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는지 그래서 번역을 포기하고 발음나는 대로 적었어요. 그래서 데모크라시는 덕모극납서. 데모크라시를 뽑힌 대통령,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습니다만은 뽑힌 통치자는 백리세천덕. 이렇게 번역을 포기한 거죠. 발음나는 대로 그냥 적었어요. 일본인들은 이걸 이제 데모크라시를 민주주의라고 번역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뽑힌 통치자를 대통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대통령은 어느 정도 급이냐면 일본의 계급을 관직계 서열을 보면은 천황이 있고 천황 밑에 왕이 있고 천황은 폐하, 왕은 전하. 그 밑에 이제 뭐 세자, 태자, 저하인데 이거는 좀 특별한 용어니까 빼고 그 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졌던 직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주쯤 되면 하파. 그러니까 태자, 그 폐하, 전하, 하파 그 아래 쇼군까지가 전하예요. 쇼군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각하가 되죠. 대통령 각하로 만들어 버렸어요. 일본 천황보다 4등급 아래.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불러요.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화이트하우스 대통령이 사는 집이에요. 왕이 사는 집은 궁이죠. 왕궁이에요. 근데 거기는 왕이 사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사는 데니까 등급을 또 한참 낮춰서 백악관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뭐 크렘린궁, 어디는 엘리제궁, 어디는 대통령궁 이렇게 쓰다가 우리나라는 대통령궁이라고 안 하고 처음엔 경무대 총독 관저였던 것을 대통령 관저였던 걸 그냥 경무대 청와대로 이상하게 부르다가 이번엔 용산 대통령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등급을 낮춰버렸어요. 민주제는 옳지 않은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에나 있어야 되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민주라는 단어 자체가 1884년 한성 순보를 통해서 소개가 돼요. 근데 사람들이 다 우습게 알았죠. 그게 말이 되는 거냐? 민이 주인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시의 상식이었어요. 근데 막상
그 야만의 오랑캐 나라인 미국의 실상을 볼 기회가 생기고 1883년에 82년에 미국과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83년에 보빙사가 미국에 다녀오고 또 그 다음에 84년부터는 미국인 선교사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을 겪어보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오랑캐 나라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사실 미국에 대한 동경이 시작된 거죠. 미국이 저렇게 부강한 이유가 무엇일까? 저렇게 잘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렇게 전기도 발명하고 자동차도 발명하고 뭐 다 미국에서 발명한 건 아닙니다만 당시 한국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저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 나라는 기본적으로 왕과 왕 주변의 몇몇 사람만이 모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정치제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의사와 모든 사람의 생각이 반영되는 정치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10사람의 생각보다는 1000사람, 10,000사람, 10,000만 사람의 생각이 더 힘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알게 되면서 특히 이제 미국 정치제도나 미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이제 데모크라시를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나타나죠. 1897년에 갔어요. 민주라는 단어가 이제 소개된 지 15년쯤 지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윤치호가 뭐 일기도 영어로 쓴 사람이었습니다만은 민이라는 글자가 본래 종이라는 뜻이었는데 이제부터 이걸 좋은 뜻으로 바꿔 쓰자. 민을 높이고 관을 낮춰야 그래야 개화가 될 것이다. 미국 같은 사회를 만들자. 민권운동의 시작이었죠. 독립협회 민권운동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898년에 독립협회 주체로 만민공동회를 개최합니다. 이름을 주목해야 돼요. 사실 그 이전에 개항에 반대하는 영남 사람들의, 영남 유생들의 상소를 뭐라고 그랬냐면 만인소라고 그랬어요. 지식인들이나 정치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 것이지 민은 정치에 관여할 자격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사회 통념이었거든요. 그런 거였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고 하지만 이 세종대왕이 창제한 글자의 이름은 훈민정음이에요. 왜 훈민정음인가? 신제 28자 한원이라고 거기에 분명히 써놨어요. 새로 28자를 맹간하니 이렇게 써놨는데 그 이름은 훈민정자도 아니고 훈민정음이에요. 교육할 때 교는 글로 가르치는 것을 교라 하고요. 훈육할 때 훈은 말로 가르치는 것을 훈이라고 해요. 이 훈민정음 한글은 말소리를 표현할 수 있을 뿐이지 글자의 뜻은 담지 못한다고 해서 훈민정음이라고 하셨던 거거든요. 민은 그냥 훈육의 대상이었어요. 말로 가르치는 대상이었죠. 글로 가르칠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1898년에 독립협회는 이 이른바 대토론회의 제목을 만민공동회라고 붙였어요. 민을 주어로 쓴 거죠. 그리고 봄에 열렸던 첫 번째 개막연설은 쌀가게 주인 현덕후라는 사람한테 맡깁니다. 산업공상의 제일 아랫사람한테 맡겼던 거죠. 그해 가을에는 이 행사에 의정부 참정,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박정량이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 개막연설은 누구한테 맡기냐면 백정 출신한테 맡겨요. 신분제 1894년 신분제처럼 백정이라고 하는 신분 자체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백정에 대한 천대의식은 남아있던 상황인데 그 백정한테 개막연설을 맡겨요. 그리고 이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개막연설장에서 뭐라고 첫 마디가 뭐였냐면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몰각하외다 였어요. 가장 천하고 무지몰각한 사람 얘기를 들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세상에 배울 말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식자들이 얼마나 많고 존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가장 천하고 무지몰각한 사람한테 말을 시켰나?
이게 그 당시 민회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살지만, 많은 사람이 살지만, 높은 사람,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말은, 왕의 말은 법이 되고, 이 귀족의 말은 그 자체로서 힘을 가져요. 세상 모두에게 알려지죠. 그런데 막상 제일 하층에 있는 사람들의 말은 그들이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한스러워서 절규를 해도 세상에 알려지지가 않아요.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말을 안 들어줘요.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목소리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당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건 그거였어요. 가장 천한 사람의 목소리도 들리는 세상이라면 그보다 나은 사람의 목소리는 더 잘 들리지 않겠는가. 그 사람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들린다. 그래야 모든 만백성의 의견을 빠짐없이 모을 수가 있다. 그래야 나라가 부강해진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미국식 민주주의를 모델로 하는 이른바 한국적 이제 정치 문화의 이제 기틀이 만들어진 거겠죠. 근데 고종이 이걸 용납할 수가 없죠. 전제군주국에서 민권을 용납할 수도 없고 마치 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왕의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민회의 설립을 용인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황국협회를 동원해서 독립협회를 탄압하고 만민공동회를 탄압하죠. 민권운동을 여기서 1898년에 만민공동회 운동으로 일시막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상태로 고종의 전제 군주권이 행사되는 체제가 한 5, 6년 계속되다가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죠. 을사늑약 당시의 일화가 곧바로 이제 세간에 퍼져나갑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에게 그렇게 압력을 가해요. 외교권 내놔라. 당신네 나라는 이제 더 이상 독립적으로 외교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으니 외교권을 우리가 대행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국제사회에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의 존재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였어요. 보호국이자 이제 일종의 자치령, 일본의 자치령으로 만들겠다는 거였죠. 1910년에 이란병합은 이 자치령을 직할령으로 바꾸는 형태였고요.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이미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죠. 고종이 이걸 용납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대들 수도 없고 하니까 핑계를 댑니다. 이렇게 중대한 일은 나 혼자 결정할 수가 없어. 널리 백성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에야 결정할 수 있어. 이토 히로부미가 한마디로 바보 만들죠. 귀국은 전제군주국이요. 폐하 혼자 결정하면 그뿐이지 백성들의 의견 따위가 무슨 소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할 일 없이 국권이 넘어간 거죠. 당시에 이 주권 양도에 분격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죠. 우리가 과거에 의회라도 만들어 놨더라면 정말 이 조약 같은 경우에는 황제 마음대로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장치라도 만들어 놨더라면 나라를 뺏기지 않았을 것을, 국권을 잃지 않았을 것을 한 걸음 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국권회복운동을 벌여요. 의병을 일으키고 무슨 학교를 세우고 외교 활동을 벌이고. 근데 그렇게 주권을 찾으면 어떻게 하나? 주권을 찾는다고 하는 게 과연 뭐냐,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일본이 빼앗아간 주권을 되찾아서 고종한테 도로 주나? 그럼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텐데. 피만 흘리는 일이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 시점에서 왕이 없는 나라는 미국과 프랑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원해서가 아니라 상황 자체가 그쪽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몰아간 거죠.
주권을 되찾으면 이제 그 주권은 고종한테 되돌려줄 수가 없다. 독립운동을 해서 주권회복 운동을 해서 주권을 되찾더라도 다시 고종에게 줄 수는 없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주권을 되찾은 뒤에 우리나라는 민주제가 되어야 한다. 민주공화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독립운동은 민주공화국 수립운동이 돼요. 왕정복고 운동을 꿈꾸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았지만 독립운동의 주류가 민주공화국 수립운동이 되는 거죠. 독립운동이 곧 민주혁명이었어요. 민주혁명운동이었어요. 1902년에 우리가 을사늑약 전에 중국의 양계초가 그런 이제 논설문을 써요. 신민론이라고 그래서 이제 주권의식을 가진 민권의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신민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국권이 나라의 권리도 튼튼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썼는데 이 생각에서 영향을 받아서 1907년에 이른바 독립운동단체로 비밀결사 신민회가 만들어져요. 우리나라의 공화제를 전망한 이제 최초의 독립운동단체였다고 봐도 될 거예요. 신민회. 민을 새롭게 바꾸는 회란 뜻이에요. 어떻게? 민주제를 꿈꾸긴 했어요. 이제는 방법이 없어. 주권을 찾으면 고종한테 돌려줄 수가 없고 민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근데 그런 나라를 만들었을 때 이 민주제 국가가 지금도 그런 생각들을 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민주주의가 이거 과연 지속 가능한 체제인가? 이게 좋은 체제인가? 윤석열도 우리가 민주적 선거를 뽑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 당시 사람들이 겪었던 것은 군주제밖에 없었어요. 군주제 역사밖에. 가지고 있는 게 군주제 역사예요. 군주제 국가의 수천 년 역사를 다 돌아봐도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지금 우리가 다 외워요. 세종시대 백성의 수준이 어땠는지 아는 사람 없어요.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연산군 시대 백성의 수준이 어땠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기록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도 세종시대는 좋은 시대고 영정조 시대는 문예부흥기고 연산군 시대는 폭정의 시대고 이렇게 기억을 해요. 역사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군주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폭군을 만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고 성군을 만나면 세상이 좋아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생각해도 그랬어요. 군주제 역사가 군주 한 사람의 어진지 포악한지 방탕한지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는 거를 수천 년 역사를 다 아는데 그럼 민주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절로 시대가 좋아지나. 주변을 돌아보니 그 일본의 주권을 빼앗긴 상태에서도 그걸 어떻게든 자기 이익을 챙기겠다고 동포들 팔아먹고 심지어 남의 재산 약탈하고 일본에 밀붙어서 밀고 하고 하는 그런 일진회원들이 그런 토회죠. 토착외구라고 번역을 보통 합니다만 토회들이 득식을 거리는 거예요. 저런 자들, 저런 민을 두고 어떻게 민주제가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느냐. 군주제에서 군의 수준이 나라의 수준을 결정했다면 민주제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민의 수준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거 아니겠느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쉽게 연상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군주제에는 군주의 수준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민주제를 하게 되면 민의 수준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제 논리적 귀결인 거죠. 근데 그 민 가지고는, 지금의 민 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 시점의 민 가지고는 민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민의 평균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체 이름을 신민회라고 지었던 거죠. 민을 새롭게 바꿔야, 그래야 민주공화제를 꿈꿀 수 있고 그래야 민주공화제 국가를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정리한 겁니다.
이 생각이 10년 후에 표출된 것이 김의독립선언문이니까 3.1운동이었어요. 3.1운동 김의독립선언서 이렇게 써놨어요. 5등은 자해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여기서 5등, 우리는 누구냐? 물론 민족대표 33인이죠. 33인인데 33인만이 아니에요. 좀 더 크게 그 주어를 확장하면 바로 그 다음에 들어가요. 우리 33인이 왜 누구를 대표하는 것이냐? 2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여. 제가 그 앞에 있는 사료들을 막 뒤져봤어요. 민중이라는 단어를 쓴 게 얼마나 되는지 거의 없어요. 그 당시에 썼다면 저 2천만 다음에 들어갈 글자는 단어는 인민도 되고 민족도 되고 동포도 되고 결애도 되고 그래요. 그런 단어를 쓴 게 아니고 인민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아니고 민중이라고 썼어요.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다 같이 차별을 받는 처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인민이니 귀족과 양반 쌍놈이니 이런 거 따지는 게 무의미해진 거예요. 모두가 민의 물이다. 민중주체론이 나온 거죠. 민중주체의식이 나와서 김의독립선언서의 주어가 민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민중의 민자를 따서 국호도 그냥 대한국 그래도 돼요. 한국 그래도 되고요. 다른 이름을 쓸 수도 있었어요. 근데 굳이 대한제국을 대한민국으로 바꾼 거죠. 3.1운동에서 비로소 이제 민이라는 개념, 민주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민주공화제로 함이에요. 제도라고 하는 것도 정확히 번역해서 썼어요. 민주주의라고 안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공화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언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독립운동은 다 기본적으로 그랬어요.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독립을 한다면, 주권 국가가 된다면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될 거냐? 민주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회주의적이냐 자본주의적이냐에 대한 차이는 있어도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민주국가를 꿈꿨어요. 민주공화제 국가를 꿈꾼 거죠. 반면에 일본의 교과서 또는 일본의 교육은 어떻겠습니까? 천황제 군국주의 국가였어요. 거기서는 민주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좋은 제도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만세일계, 저 아마데라스 오미카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까지 계속 한 피줄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거든요. 만세일계의 천황이 이론적으로 다스리는 일본식 정치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정치제도다. 당연히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죠. 민주제는 이건 여전히 민주주의라고 야만적 정치제도 또는 야만적 정치 이념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당연했어요. 거기서 그걸 배웠던 식민지 조선의 엘리트들 일본 교육을 충실히 받고 그렇게 해서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해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총독부 고위 관료가 된 사람들, 우리가 지금 친일파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이런 거였어요. 여전히 관리들한테 묻죠. 너의 책무가 무엇이냐? 뭐겠어요? 왕조시 때부터 그때까지 내내 천황폐하에게 충성하는 것 하나였어요. 나머지 민중 혹은 뭐 인민대중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그들 충성하지 않으면 잡으면 되는 거니까, 처벌하면 되는 거니까. 여전히 군주제 의식 안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일본에 충성한 거죠. 한 가지 더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3조 뭐였냐면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함이었어요. 일체 평등함. 특권층이 볼 때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거 미친놈들 아니야? 아니 나쁜 놈들 아니야? 이렇게 느낀 거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독립운동의 이념 자체가, 민주공화제의 이념 자체가 불순하고 불손했어요.
이런 독립보다는 차라리 일본 밑에 천황 밑에서 내가 지금 지위를 누리고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가 이른바 7.18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가 갑작스럽게 독립을 맞았고 해방을 맞았고 자기들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나니까 해외에 나가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한반도를 점령한 미군이 또는 북쪽을 점령한 소련이 다 왕이 없어진 나라들이에요. 왕이 없는 나라들인 거죠. 이제 왕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낯선 상황이었던 거죠. 저만 해도 왕을 겪어보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있던 왕이 없어진다는 게 어떤 충격일지 잘 몰라요. 근데 이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낳았어요. 20세기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왕이 없어진 일들이었어요.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인들이 루이 16세 부부를 단두대를 보내서 처형했어요. 1917년 러시아 혁명 때 러시아인들이 니콜라이 2세를 총으로 쏴 죽였어요. 일반 민중이 왕을 죽인 사례는 아주 드물어요. 그렇게 두 번밖에 없어요. 1919년,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오스만 터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독일 제국이 해체되고 거기서 그들 나라에서 그 영역 내에서 왕들이 사라졌어요. 그때 이제 비로소 미국이 영국 여왕을 쫓아내고 영국 여왕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독립한 것들을 별도로 한다면 1918년이 돼서 이제 민주공화국들이 막 여럿씩 생겨요. 생기는데 그 나라 백성들은 국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프랑스나 러시아는 자기들 손으로 왕을 쫓아냈지만 죽였지만 1918년 1차 대전 이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포함되었거나 오스만 터키 제국에 포함되었던 독일 제국에 포함되었던 나라들에서 공화정이 되면서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왕이 전쟁 패배의 책임을 지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꽤 몇 해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좀 판타지 드라마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직도 우리나라에 왕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놓은 그런 상황 설정을 해놓고 드라마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왕이 있을 때는 왕을 중심으로 민족이 마치 통합되는 것 같은 그런 그런 생각을 사람들한테 심어줘요. 왕에게 충성하면은 애국자고 애국이라는 게 뭐냐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애국이고 왕의 말을 안 듣는 것이 반역자인 거죠. 왕이 있는 사회에선 나라에선 그래요. 근데 왕이 없어지면 이제 서로 대립하는 정치 세력들이 서로가 이제 자기가 몇 년 동안 정권을 잡겠다고 경쟁하는 체제가 만들어져요. 그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민주공화국의 기본이죠.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서로 잘났다고 상대방 공격하고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이에요. 민주주의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는 왕이 없어요. 근데 왕 밑에서 수천 년을 살던 사람들이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민족이 분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왕을 다시 세우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겨요. 그게 나치 독일의 파시즘이나 이태리의 파시즘으로 나타났어요. 사실 20세기 1차 대전 이후에 파시즘의 횡행은 유럽 사회에서 파시즘의 횡행은 왕이 없어진 시대의 왕당파 이데올로기였어요. 왕이 없어서 허전한 마치 민족이 분열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사실 지금도 그래요. 맨날 국회 싸운다고 꼴 보기 싫다고 그래요. 국회가 안 싸우면 국회가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국회가 안 싸우고 국회가 통합되고 국민이 하나로 묶이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해요. 민주국가는 싸우는 나라예요. 내부적으로 합법적으로 평화적으로 대신 싸우는 나라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못 견뎌요. 반대파를 싹 쓸어버리고 싹 다 잡아들여서 자기 말에 다 충성하는 자들만 남겨두려고 하는 윤석열 같은 욕망이 바로 이게 군주제의 욕망이에요.
탈북민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파시즘이, 이런 파시즘이, 왕이 갑자기, 천황이 갑자기 사라진 거죠. 천황만 사라졌나요? 고종순종 다 죽고 영친왕도 일본에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아는 문화는 군주제 문화밖에 없는 거예요. 천황에게 충성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문화. 천황에게 충성하면 바로 그게 애국인 문화. 그렇게 하면 지위를 유지하고 세습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여기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메가더가 일본에서는 천황은 남겨두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천황은 남겨두고 일본의 파시즘 체제, 군국주의는 해체해버렸어요. 근데 한반도에서는 거꾸로 천황이라는 실존적 일본 천황은 사라졌지만 군국주의가 남았어요. 파시즘하고 결합을 했죠. 이승만을 천황처럼 남기는 사람들. 그 문화가 남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승만 독재체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독재체제는 변형된 유사 왕정체제예요. 왕이에요. 이승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애국자이고 이승만을 비판하면 비애국자이거나 빨갱이가 되는 것이죠. 4.19로 일시, 그것도 학생들이 주도한 이제 민주혁명이었습니다만, 이승만 늙어서 이미 물러날 때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승만 물러나고 나서 겨우 1년 지나서 다시 박정희가 유사 왕정체제를 만들었어요. 87년 민주화 이후에, 민주화는 87년 민주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87년 6월 항쟁으로 비로소 군사 독재 체제, 일당 독재 체제가 해체되고 정권 교체가 가능한 민주주의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민주화 운동의 승리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화 운동이 승리했다면 그 이전에 군사 독재 세력들이 다시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되죠. 잡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여전히 12.12 쿠데타와 5.17 내란의 주역이었던 노태우가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에 대통령이 됐어요. 이 87년 체제는 민주화 운동이 승리한 결과가 아니라 민주화 운동 세력과 과거의 유사 왕정 세력, 왕당파 세력 간의 타협에 의한 휴전협정 같은 거였어요. 휴전협정 같은 거였고, 그래서 두 세력이 다 살아남은 거죠. 민주화 운동 세력이라고 제가 불렀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한국전쟁 이후에 사실상 소멸했다가 한민당으로 포함됐던 당시 야당도 왕당파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었는데 소멸했다가 70년대에 들어와서 다시 이른바 민중개념과 함께 소생했던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이게 87년 체제로 일단 휴전체제를 만들고, 그리고 30년 가까이 지났죠. 40년 가까이 지났는데 다시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어요. 저는 이걸 뭐로 해석을 하냐면, 역사적, 좀 거시적 맥락에서 보자면, 87년 이후, 체제 이후에 우리 헌정사를 보면, 이제 그 다음에 87년 노태우,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까지 이렇게 이어졌어요. 20년을, 군사독재 세력의 후예들이, 또 15년을 민주화 운동 세력의 후배들이 각각 정권을 잡아왔었던 건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이른바 군사 독재의 체제에 익숙한, 왕정 체제에 익숙한 사람들이 줄어들고, 뭐 그런 변화가, 자연적인 인구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위기의식이죠. 뭐 윤석열 개인의 욕망도 있지만 이런 엘리트주의자들, 전통적인 귀족주의자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여기에 동조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끝을 맺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지금 관료사회 내부에서 검찰, 또 최상목 씨가 지배하고 있는, 총괄하고 있는 정부기구, 뭐, 그 다음에 이제 군부, 뭐 이런 쪽들에서 여전히 내란, 진상을 밝히는데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진상규명 자체를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진상이 제대로 밝혀질지, 확실히 진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내란은 시민들에 의해서, 주로 시민들에 의해서 실패로 끝났고, 일단 1차 실패가 됐고, 실패로 끝났고, 이후에 다시, 다음번 개헌, 지금 개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개헌을 통해서 완전히 이 왕당파의 정치적 영향력을 소멸시킬 수는 없겠지만, 프랑스도 루이 16세를 죽이고 나서도 계속 왕당파가 이제 왕정을 복구하는 일들이 두 차례 더 반복이 됐었거든요. 이렇게 쉽게 우리 역사와 단절할 수는 없겠지만, 한 걸음 더 진전된 단계의 휴전협정을 새로 맺을 수는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좀 독립운동을 계승한 민주 세력의 또는 민주적 좀 지향의 영역이 좀 더 넓어진 그런 새로운 형태의 휴전협정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신민회 때 제기했던 전제였어요. 신민회 때 민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면 어떻게 바꿀 거냐.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건 대략 이랬어요. 사회의 확장. 첫째, 모임을 많이 만들자. 두 번째, 교육의 발달. 서로 많이 배워야 한다. 학교를 많이 만들고 모임에서도 서로 같이 배워야 한다. 그 다음에 민심의 단합. 사람들이 그렇게 배워서 의견을 나누고 같은 생각 또는 생각이 다르더라도 서로 용인하는 태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민의 실력의 양성으로 이어진다. 실력 양성. 이건 네 가지 보통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걸 이제 현대어로 풀면 모이자, 배우자, 나누자, 뭉치자, 이런 것 정도 될 거다. 시민사회가 민주적으로 밑에서 든든하게 받쳐줘야 정치도 이제 우리가 군주제의 망령에서 벗어나서 민주제의 기틀을 든든히 다질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민주제가 반드시 최선의 제도로 정치를 만든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민의 수준에, 평균 수준에 달려 있으니까. 군주제처럼. 다만 민주제가 갖는 장점은 뭐냐면, 민의 평균 수준이 세종 같은 아주 이제 그야말로 정말 세계에서 드문 그런 성군이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민의 평균 수준이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런 수준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정치가 더 좋은 정치겠죠. 그래도 평균 수준이 연산군처럼 개차반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정도 기대가 있기 때문에 민주제가 군주제보다 낫다. 최악의 폭군은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최악의 폭군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민의 반성이 필요한 지점인 거죠. 왜 우리는 저런 대표를 만들었을까? 거기에 대한 그 반성으로부터 우리가 이 내란 사태 수습에 좀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의 본성을 보여주는 딱 한마디가 뭐였냐면, 제가 판단할 때는 그거였어요. 본질적 좀 욕망의 소재지랄까요? 표현이랄까요? 선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없는 사람들은 부정식품 이하라도 사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웃으시지만 그 말에 동의한 사람이 더 많았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 이하라도 사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윤석열의 말과,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빈부의 차별이 없고 일체 평등함이라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선언과, 이 사이에서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라는 게 이 사태를 겪게 만든 원인이고, 이제 우리가 이 논리를 또는 이런 생각을 극복할 길을 찾아야 한다. 이게 우리 앞에 놓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걸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